시장에서 돈이 나가는 거를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3,500을 넘어서 4,000을 향해서 가는 거는 당분간은 이제 기대하지 못하게 된 거죠.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증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고의 목소리를 내셨던 분이 계시죠. 바로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인데요. 오늘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사실 올해 들어서 이렇게 경고의 목소리를 내셨던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박병창 부장님 말씀을 좀 참고를 하셨다면 지금의 하락장에도 좀 미리 대응을 좀 하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어떻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될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코스피가 이 3,000선이 깨진 다음에 우려가 지금 크거든요. 근데 한때 4,000선 얘기까지 나왔던 걸 생각해 보면 사실 격세지감이 좀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증시에 발목을 잡았던 게 뭔지 궁금한데요. 일단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요.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경고 얘기를 좀 이제 제가 거론을 했다는 부분에 이제 과찬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이렇게 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볼 때 어떤 구간의 시간을 어느 정도로 보는가에 따라서 그 관점이 전부 다 다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기 투자 관점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지수가 3,300에도 계속 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아마도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도 야 결국은 좋은 주식을 들고서 계속 가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10년, 20년 후에 봤을 때 그분 말이 맞냐 틀렸냐는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은 우리 그 S&P 500 우리나라 지수도 그렇지만 특히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그동안의 그 주식은 각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의 실적의 이익의 각도 그리고 성장성의 각도 이런 각도보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파르게 오른 부분은 일정 정도 되돌림, 정상화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냐. 오늘 시황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정상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너무 가파르게 오른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을 만약에 고민을 했거나 내가 이걸 감당하고 주식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내려온 부분을 그렇게 충격적으로 안 받아들일 가능성도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시장은 고점으로부터 약 4% 하락했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4% 미국은 4% 정도 하락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 12% 하락했습니다. 최고점으로부터 3,300으로부터요. 그런데 과거에서도 미국이 한 4에서 5% 하락할 때 우리는 한 10에서 15% 하락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특별하게 지금이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는 너무 위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좀 객관적으로 시장을 좀 살펴보고 내가 어떤 전략으로 가져갈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이번에 되지 않았을까. 지수가 3,00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뭐 헝다 문제 있었죠. 이제 핵심은 환율인데 헝다 리스크로 인해서 환율이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국제 수익이 오르면서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가 올랐죠. 달러 인덱스가 오르면서 우리나라 원화는 약세가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이제 1,200원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1,200원 정도까지 가면 우리나라 지수는 3,000포인트를 붕괴한다라는 보고서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3,000포인트 정도는 지지하면서 만약에 깨더라도 살짝 깼다가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이 굉장히 많았고 저도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저점이 2,901포인트죠. 그게 어제인가요? 2,901포인트가 2,900포인트 이제 깰 것 같은 이제 깰 위기에 이제 그런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2,900을 깨고 내려가면 2,800 가냐, 2,500 가냐, 2,000 가냐 좀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점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관점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번에 단기적인 그러니까 올해 안에 시황을 볼 때는 이 3,000포인트를 깨고서 2,900포인트 초반까지 내려간 것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다른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 수요일 날 폭락을 했죠. 지난주 수요일 날 그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머크사에서 코로나 치료제, 경구형 치료제 약을 이제 시판 허가 이제 신청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 날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다 폭락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나라 진단키트 그리고 치료제 개발하는 회사, 뭐 백신, 뭐 CMO 회사 이런 데를 다 폭락했거든요. 이게 발달이 됐습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시황에서는 알 수 없잖아요. 그게 왜 발달이 됐냐면은
시장에서는 어떻든 시장을 움직이는 매매의 주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개별 종목을 움직이는 주체라는 게 있어요. 그 주체가 여의도나 테헤란도 일각에 있는 자격 요건이 있는 전문 투자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한 뭐 몇십억, 몇백억씩 투자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레버리지도 많이 일으켜요. 그런 분들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사실은 제약바이오예요. 네. 그리고 반도체, IT 쪽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날 이게 폭락을 하면서 삼성바이오 지수가 반대매매 나갔어요. 종목들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셀트리온 그날 폭락하면서 반대매매 나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서 거래를 했던 그쪽에서 반대매매가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거 이제 실제 있었던 일들입니다. 증권가에서 반대매매 나가면서 그럼 이걸 계속 지키고 가져가고 싶어. 삼성바이오 지수를 향후에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싶은데 요거를 그냥 버티려고 하니까 담보 부족을 메우려면 현금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주식을 판 거예요. 네. 또는 이게 일부 전체가 안 나가고 일부가 나가면 다시 현금을 다른 데 가져와서 이거를 메워서 다시 이거를 사고 싶은데 증권회사에서 신용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네. 이게 핵심이었어요. 지난주에는요. 이것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지난주에 3,000포인트를 붕괴하고 2,900포인트 초반까지 간 이유가 단적으로 그런 이유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시황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3,000포인트 아래에 떨어진 부분은 수급적 요인이 다분히 있었다. 네. 그래서 3,000포인트 근처까지는 자율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문제인 거죠. 한 가지 더 드리면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지금 약하잖아요. 네.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한 건 우리 시장이 지금 완전히 긴축 모드잖아요. 사실은 긴축 모드라는 거는 증권회사 안에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떨떠름하죠.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땐 이것이 뭐 옳다 그러다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먼저 이렇게 전제를 하겠습니다. 조심스러우니까. 무슨 표현이냐면요. 우리나라가 바로 금리 인상했잖아요. 0.75% 금리 인상했잖아요. 네. 지금 시중금리가 1.5%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 스프레드가 0.8%나 됐어요. 이 얘기는 금리 인상을 앞으로 더 할 거다 몇 차례.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와중에 신용 줄이라 그랬죠. CFD 증거금리를 낮췄죠. 네. 거기다 대출 지금 제한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 주에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저세자금 대출 그리고 카드론도 그 사람의 상환 능력에 맞춰서 줄이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금 우리나라 이 개인 대출 이거 너무 과하다. 이거 지금 잡아야 된다. 안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뉴스들 지금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흔히 시장에서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시장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래 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심지어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오늘 진성준 국회의원이 자료 나온 거 보니까요. 네. 우리나라 부동산 인식 조사를 했는데 1,000명을 설문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너무 높다가 91%래요. 보통은 7.3%. 낮다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1.7%입니다. 네. 91%.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야 지금 우리 가계대출 너무 많아. 부동산 가격 너무 높아. 그래서 가계대출 좀 이제 줄여야 돼. 이런 데서 인식을 하고 있고 실제로 돈을 집행해서 레버리지를 이렇게 해서 투자하는 사람,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돈이 시장에서 줄어드는 효과인 거죠. 긴축의 효과인 거거든요. 네. 이게 우리 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선제적이고 지금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진 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타 국가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긴축 정책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영향이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아마 많은 분들이 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천까지는 자유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실제로 저도 이제 증시 과거에 취재를 많이 해보니까 뭐 이런 3천대 예전에 2천대였죠. 2천을 딱 깨고 내려가면 그 2천까지는 다시 반등하는 거를 여러 차례 봤거든요. 어떤 지수대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가 역시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이제 대세상 그래도 이거 회복하고 다시 뭐 정고점 근처에 간다든가 정고점을 다시 돌파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제 뭐 조종장 또는 박스권 이쪽으로 간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어느 쪽으로 시장을 보시는지가 궁금한데요. 일단은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했던 뭐 3,500을 넘어서 4,000을 향해서 가는 거는 당분간은 이제 기대하지 못하게 된 거죠. 이제는요. 사실은 그렇게 된 거죠. 이제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들이 많이 훼손이 많이 됐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긴축으로 전 세계가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단순한 논리예요.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이
돈이 네. 많이 풀려서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 이걸 시장에서 유동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또 하나는 실적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경기가 좋아야 되는 거죠. 이게 네.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 이 두 가지가 둘 다 잘 되면 골디락스라고 얘기하고, 둘 다 안 좋으면 이제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둘 중에 한 군데가 너무 유동성이 너무 많이 가, 그러면 긴축으로 가고, 네. 경기가 너무 안 좋아, 그러면 유동성 푸는 거고, 이렇게 저울질하면서 가는 게 중앙은행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공교롭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풀어놨던 돈의 유동성의 부작용들이 사실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도 제가 부동산 얘기도 드렸고 했지만 그런 부작용들이 상당히 지금 존재해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는 가운데 이것을 어떻든 해소하기 위해서 좀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를 이제 긴축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때마침 경기가 지표가 이제 피크아웃 되면서 이제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 들어간 거예요. 계속 떨어진다는 말씀은 제가 절대 안 드립니다. 떨어지는 구간에 들어간 거야. 이거 혹시 오해할 거니까 부연 설명을 드리면, 비정상적으로 올랐던 부분이 네. 정상으로 된다는 얘기는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추락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정상 궤도로 들어올 거라는 표현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내년, 내후년 되면은 원래 정상적인 궤도로 이 전체적으로 유동성도 그렇고 경제가 가야 되는데, 네. 이번에 너무 비정상적으로 올라온 부분이 슬로우 다운 된다라는 거죠. 지금 딱 그런 구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유동성도 이제 앞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있죠. 경기는 피크아웃 되면서 당분간 둔화된다고 했죠. 요 구간 동안은 시장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여기서 다시 뭐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기는 이제는 힘들어졌다. 네.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정고점을 다시 돌파하면서 간다, 그렇게 우리가 기대해 보려면은 네. 경기가 비정상으로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이제 정상적인 궤도에서 차츰 회복되는 정상적인 회복을 바라보면서 시장이 차분차분히 올라가면서 그 시간이 필요한 거지, 지금 당장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대세 하락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대세 하락을 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동성을 보강을 했는데 유동성을 확 빼가지고 금융 수익된 위기가 발생을 된다든지, 아니면 경기가 완전히 이제 고점을 찍고 피크아웃 되면서 이제 계속 내려가는 상황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경기가 회복해서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것은요, 다분히 팬데믹으로 인한, 쇼티지로 인한 자산 가격 상승이나 아니면 경기 회복이 다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비정상적인 거는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궤도에서 다시 이제 우리 진짜 전 세계 경기가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 경기가 어떻게 될지를 이제 판단할 문제, 계속 이제 경기가 계속 후퇴할 만 남았어,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애매하게 표현드리지 않고 제 뷰를 말씀을 드리면, 대세 하락으로 가는 그런 고점을 찍었다고 보지는 않고요. 올라가서 비정상적으로 올랐던 부분이 정상적으로 꺾어서 내려오는 구간에 있다가 그리고 나서 일정 부분 박스권에 있으면서 그 이후에 방향을 잡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하락 후 박스권으로 저는 시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거에 기대했던 뭐 3,500, 600, 뭐 700 이런 건 지금 기대하기 힘든 상황인 건 분명하고, 지금, 예. 전고점 가는 것도 아주 크게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 이런 전고점이 3,300이 이제 신고 지수고, 직전에 내려왔던 데가 3,100, 3,150이거든요. 네. 진짜 지금 연말까지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거기까지만 가도 시장은 좋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수가 거기 올라가는 게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종목은 좋아질 수 있거든요. 굉장히 심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3,000포인트를 어떻든 버티고 있다가 그러다 조금만 호재가 나오거나 이럴 때 한 3,050, 3,100 요런 속만 있어도 시장은 굉장히 괜찮은 시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아래 3,000포인트 아래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투자 심리가 취약하기 때문에 이제 종목별로는 거래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그런 시장이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내려온 다음에 박스권 이렇게 가는데, 유일한 악재로 자꾸만 거론되는 거 하나가 인플레이션 우려인 것 같아요. 네. 인플레이션 우려는 진짜 우려할 만한 건지, 진짜 앞으로 증시의 향방을 위협할 만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문제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 뭐 다 들으셨지만 일단 팩트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CPI가 5.3% 미국, 그리고 코어 CPI가 4%대에 있는 거고, 그리고 PPI가 8%, 중국의 PPI는 9%대예요.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가 워낙 이렇게 높으니까, 생산자 물가가 높다는 얘기는 이제 소비자 가격이 전가가 될 거고, 그래서 더더욱 이제 올라갈 거고, 이 와중에 전 세계 시장이 이렇게 지금 요번에 나온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굉장히 높았습니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전 세계가 충격을 받으면서 야, 이거 큰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에너지 가격이 유가가 오르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유가가 오르면은 경기에 안 좋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유가가 오르면서 되고 거기에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되지 않겠냐라고 걱정을 많이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여러 자료들을 보면요, 글로벌 경기가 취약했던 과거에 수십 년 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던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 있었던 경험은 있지만 그 이후에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해소를 했기 때문에. 근데 걱정은 뭐냐면 이머징 마켓에서는 디플레이션이 나옵니다. 지금 브라질이나 터키라는 데 물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지금 네. 벌써부터요. 벌써부터 네.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이들은 항상 취약국들은 조금만 테이퍼링 나거나 금리 인상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은 물가는 오르고 경기가 둔화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 시장만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게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그래서 결국은 뭐 경기가 회복이 안 돼서 스태그플레이션을 갈 거냐 이렇게까지 분석은 대부분 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처럼 뭐 일개 증권사가 아닌 정말 이 석학분들도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까지 분석하지 않아요. 근데 걱정은 이머징 마켓에 있는 취약 국가들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네. 단적인 예로요. 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돈을 왕창 풀었지 않습니까? 벤 버너키 의장이 헬리콥터 벤이 돈 막 풀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1차 QE하고 2차 QE하고 2차 QE 할 때 그 위에 이제 더 3차 QE 하기 전에 이제 장단기 금리차를 가지고 이제 조정을 하고 막 이랬던 시대가 있었어요. 유동성 공급을 하다가 잠깐 멈추는 사이에 그런 사이에 남유럽에 문제가 생겼죠. 네. 또 두 번째 잠깐 또 긴축을 하는 사이에 그 뭐 터키, 브라질이 지금 거론하는 이런 국가들이 다 디폴트 위기에 있었습니다. 네. 지금 그때보다 돈을 더 많이 풀어놓은 상태거든요. 여기서 회수하기 시작하면 그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냐? 우리나라는 그들 국가보다 상당한 체력이 강해요, 사실은. 네. 이번 수출 데이터도 봐도 그렇고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우리 시장이 그러면은 미국은 약간 몸살을 겪고 거기에 그냥 막 감기에 걸려서 막 그냥 독감에 걸리는 그런 국가들이 있고 우리는 그 중간에 있는데 우리는 어땠냐? 그렇게 독감에 걸려서 막 안 좋은 국가들이 될 때 영향을 받았어요. 네. 받았는데 변동성만 좋지 같이 어렵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 시기를 우리는 겪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요. 지금의 경제 상황과 지금의 주식시장과 지금의 자산시장이나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나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작년에 일어났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부터 풀어나가면 답이 좀 나와요. 이렇게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이게 파월 의장이나 옐런 장관이 일성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아니잖아요 지금. 네, 지금 이제 말을 이제 바꿨습니다. 좀 길게 갈 것이다. 9월 말에 바꿨더라고요. 말을 바꿨습니다. 네. 근데 그들이 이게 단기적일 거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단기적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돈을 왕창 뿌려서 공급 사이드에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된 것. 그래서 소비가 많이 늘어, 경기가 좋아져서 인플레이션이 발생된 게 아니고, 만약에 소비가 좋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면 시장은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랠리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경기가 좋아지면서 시장이 경기에 선반영하면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건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돈을 풀어서 그리고 공급 사이드에서 공급 부족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자산 가격이 생긴 거잖아요. 뭐 네. 지금 에너지 가격 오르고 모든 뭐 상품 가격 오르고 농산물 거 오르고 전부 다 사실은 공급 차질에서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게 해소가 되면 이제 안정화 될 거야. 인플레이션 안정화 될 거라 얘기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2차 팬데믹이라고는 아니지만 아무튼 변종 바이러스 생기고 뭐 그래서 꽤 오래 갔잖아요, 이게요. 네. 그러면서 이게 오래 간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지금 10월 둘째 주부터 위드 코로나라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위드 코로나라는 게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받아들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죠. 경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공급망 차질이 있었던 게 문제가 없어지고 이런 일이 발생이 좀 되고 테이퍼를 시작하고 이러면은 결국은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던 물가는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주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이에서 걱정을 하는 이제 우리 시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이션 랠리도 안 돼요. 그렇다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아직도 그렇게까지는 걱정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은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긴축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선제적으로 지금 긴축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는 그 주식시장은요, 주식투자자는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냐 나오냐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돈이 나가는 쪽만 있는 거잖아요. 네. 들어오는 쪽보다 앞으로 그렇게 이제 앞으로의 이제 우리가 갈 길은 나가는 것만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시장은 그걸 더 걱정을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조정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요거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시장에서 돈이 나가는 거를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풍선에 공기를 막 주입하면, 우리 다 아는 이론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공기를 막 주입하면 풍선이 이렇게 커지잖아요. 이게 무제한으로 계속해서 공기를 주입하면, 돈을 퍼부으면 풍선이 터지니 일정 부분 되면 이제 더 넣으면 안 돼 라고 하고, 거기서 더 넣지 말자라고 하는 게 테이퍼링이잖아요. 네. 더 넣지 말자. 네. 더 넣지 말고 요 상태에 있으면은 요 아래에 있는 공기, 즉 돈들이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 움직입니다. 네. 이게 이제 순환매거든요. 그 시장이 이제 박스권 안에 있게 돼요. 근데 여기서 돈을 빼기 시작하면 서서히 빼기 시작하면 시장은 거기에만큼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앞으로 시장에서 돈을 이제 긴축으로 가면서 빠질 거라는 것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100이라고 쳐가지고 20%는 뺄 거야라고 했다면 20%는 시장은 선반영하면서 분명히 빠질 거라고요. 네. 그렇게 지금 시장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반기만 해도 온통 호재가 만발한 것 같아서 이제 주가가 계속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였다면 지금은 거꾸로 너무 악재가 많은 것 같아서 이게 도대체 언제 해소될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과연 악재들이 좀 해소되는 기미 같은 게 좀 보이는 건지 희망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해집니다. 지금 나와 있는 악재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요. 짧게 짚어보면 우리 시장의 악재요. 일단 미국의 국채 수익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국채 수익률 올라가는 동안 우리 반대로 역의 방향으로 빠집니다. 그럼 이게 이제 안정화 돼야 되잖아요. 근데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 한다고 하면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소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그걸 반영하고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올해 봄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올해 봄에 1.7% 이상, 이 미국 10년만기 국채율이 1.7% 이상 올라갔었어요. 그 시간에 그 기간 동안 우리 시장이 되게 흔들렸거든요. 1월 고점 찍고 막 흔들렸어요. 1월부터 3월까지 빠졌잖아요. 그 기간 동안 1월부터 3월까지 올랐어요. 미국 10년만기 국채 수익률이. 그 올라가는 동안 흔들렸는데 그때 잘 기억해 보세요. 1.7% 막 갔더니 2% 가는 게 어떠냐. 저도 계속 방송을 했기 때문에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거예요. 2% 가면 이거 우리 시장 이제 박살난다. 다 걱정을 했는데 이게 1.6%까지 떨어지니까 원래 1.4에 있던 게 심지어 1% 아래에 있던 게 1.7까지 올라갔다가 1.6%, 1.5% 가니까 시장이 뭐라 그랬냐? 안정화됐다 그랬어요. 네, 그렇죠. 이제 안정화됐다 그러면서 시장이 다시 좋아졌었어요. 그때 다시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즉 이게 해소될 수는 없어요. 올라가는 걸 기정사실로 하는데 시장이 그걸 인정하면서 반영하고 그리고 그게 안정화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국제 수익률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달러인데스가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의 달러인데스 올라가는 또 원화가 약세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지금 직접 투자에서는요. 달러인데스가 더 계속 앞으로 떨어질까요? 올라갈 거를 생각해 보면 올라갈 확률이 더 지금은 남아 있어요. 사실은 네. 이게 그렇다고 달러인데스가 100포인트 레벨까지 막 그지 그렇게 올라가면 미국 또 경기가 또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수출 경쟁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까지는 안 갈 건데 지금 94포인트 레벨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아래로보다는 위쪽에서 상당 부분에 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분석이 많은데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상대적으로 미국의 경기 회복력이 더 강해요. 선진국이요. 내년도에 지금 IMF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은요. 지금 요번 수정 발표했죠. 세계 올해 경기를 5.9% 낮추고 내년에 4.6%. 미국은 올해는 5.9%, 내년에 4.2%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올해 4% 예상했고요. 내년에 3% 예상해요. 네. 그러면 그냥 단순히 이 수치만 봐도 미국이 성장률이 훨씬 좋잖아요. 미국이 진짜 훨씬 네, 우리보다 훨씬 유리하네요. 사실은 우리가 더 작은 국가니까 우리가 높아야 정상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더 낫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게 더 낫다라는 얘기는 그 한 나라의 국가의 경제의 체력이 환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물론 달러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지만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우리가 약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건 역시도 안타깝게도 좀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국제 수익률처럼 우리나라 원화는
강하게 가기보다는 좀 약해질 가능성이 더 존재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각 증권사에 나온 자료들을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봤더니 올해의 고점을 1,200원 정도에서 1,220원 정도의 환율을 보고 있더라고요. 내년에는 얼마로 보시지 아세요? 내년 1,250원, 1,280원 이렇게까지 보더라고요. 전망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올해 초만 해도 1,050원 밑으로 내려간다고 전망했던 증권사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그 얘기 뭐냐면요. 여러분, 환율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주가지수의 뭐 타겟 프라이스는 굉장히 연동이 큽니다. 네. 이게 1,050원에 있을 때에 맞춰서 3,400, 3,600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1,200원 위로 가면은 이게 떨어집니다. 그만큼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내년도에 1,250원, 80원 얘기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목표치는 또 엄청 낮출 거라는 네, 생각이 높아요. 네. 내년도에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것도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기간이 필요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환율이 1,200원까지 막 올라가니까 오늘 지금 녹화하는 게 오늘이 지금 수요일이죠. 어제 같은 게 전 세계 시장이 뭐 그렇게 어떤 뭐 크게 충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환율이 1,200원 아침부터 딱 돌파하기 시작하니까 시장이 막 속절없이 내려가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일이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원화약세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1,200원 올라가서 그 다음에 1,150원 오늘 반등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 1% 반등 주고 있거든요. 얼마 됐냐 환율이 1,193원. 네. 조금밖에 안 내려갔어요. 근데 1% 이제 안정화된다는 거죠. 아. 시장은 그래요. 시장이 굉장히 그렇게 그게 되는 되게 거군요. 중요합니다. 네. 그동안에 올라간 거를 충격을 일단 반영을 하고 여기서 더 위로 가다가 약세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헤매는 거고. 네. 그런데 여기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이게 많이 안 내려가도 돼요. 네.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야 이제 다 반영됐다.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네. 매수가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환율의 부분도 여기서 우리나라 국가 체력적으로 봤을 때 뭐 1,300원, 1,400원, 1,500원 뭐 이런 거는 위기 상황에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부분은 아니고요. 1,200원 전후에서 등락하면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여기 좀만 안정화돼도 시장은 조금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채 수익률, 달러 인덱스, 환율 이런 부분들이 가장 지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부분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데 이것이 우리 시장에 우호적으로 변할 가능성, 즉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이 지금 당분간은 좀 없어요. 네. 없기 때문에 시장이 빠진 거예요. 네. 이미 시장이 거기서 반영하면서 빠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돼요. 얘네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그것뿐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사실은. 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거죠. 이제 국제 수익률이나 아니면 환율의 부분은 가능성이 그렇게 이제 안정화되는 것이지 반대로 역으로 좀 가기에는 좀 힘들 거다 이렇게 좀 분석을 좀 하고 있지만 예상을 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은 좀 있어요. 어떤 거냐면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을 하는 긴축의 부분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상당 부분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요. 미국이 한 4% 조정을 보일 때 우리는 연중 저점으로 한 14% 조정 보였어요. 굉장히 네. 변동이 컸습니다. 지금 고점으로부터 12% 정도 조정을 보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반영을 좀 됐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긴축의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긴축을 하는 게 직접적인 긴축이 대출 억제하고 있고 신용 레버리지 억제하고 있고 이렇게 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정말 상바사일 얘기잖아요. 아마 싸울 거예요. 술 먹으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지.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하려고. 네. 근데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야 그거 하니까 주식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거야. 이렇게 싸울 문제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지금 대선을 앞두고 미국에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들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것은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식시장을 네. 떠나서 생각해 보면요. 네. 국가 경제를 위해서. 예. 네. 근데 계속해서 이럴 거냐는 건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네.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거는 저는 해소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계속 긴축을 하죠. 중국도 구조조정하면서 긴축을 계속 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얘기하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사람이 있으니까 네. 제가 중국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이 지금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 구조조정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왜 그렇다고 하죠? 내년도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진핑이 연임 네.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네.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이 있긴 해 이런데 이런 거는 그 시기에 그런 정책을 취하는 것이지 어느 정도의 안정화가 되면은
다시 또는 이제 경기 자체가 좀 회복해서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또 다시 또 뭐 어느 정도 또 유하게 해주는 이런 정책들이 있는 거니까 네. 요거는 저는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지금 말씀드리는 지금 시장에 악재들이 있는데 이 악재들은 단기간에 해소되지 못하는 악재들이 사실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악재들은 시장이 해소되는 걸 바라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 적응하는 네. 시장이 그것을 반영하고 적응하는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적응하고 나서는 지금처럼 막 이렇게 공포 심리에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주식 투자 하시는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시장에 분명히 악재가 이제 나와 대두가 됐는데 이 악재의 부분들을 시장이 얼마 정도까지만 반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수긍하고 자 이제부터는 다 반영했으니까 이젠 됐어. 이제부터 나도 오를래 시장이 이제 이런 단계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걸 지금 이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들어봤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실전 투자 전략으로 과연 지금 주식을 좀 사야 될 텐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종훈의 경제한방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개인투자들은 안 떠났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늘었어요. 네. 이제 개인투자를 지금 이번 하락에 떠나지 않았어요. 더 사지도 팔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삼성전자 사는 사람은 저는 그렇게 사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Round one, fight.